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까지인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신규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이니까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82명이고 국내 확진자가 72명. 두 자릿수로 오랜만에 한 38일 만에 내려왔어요. 근데 일단 주말에 감안하면 많이 진단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됐지만 그 전에 2.5단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효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보통 이제 최대 2주 잠복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는 일주일 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을 때 그 효과가 1주, 길게는 한 2주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렸을 때도 역시 한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 2.5단계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2.5단계의 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말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이게 이제 매일매일의 환자 수가 정확하게 그때의 어떤 우리 사회의 감염 위험을 반영하는 건 아니어서 며칠간의 경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내일 다시 발표하는 숫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두 자릿수를 보니까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부가 이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텐데 최근 2주 동안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30명이 평균적으로 채 안 돼서 과연 연장을 할지. 근데 앞으로 또 다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껴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환자 수 발생 기준을 보면 1단계로 내리는 게 맞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30%,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이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단계로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명절 때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지방에 가서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낮추기 어려운 점. 그래서 이 정부 당국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오랫동안 그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로 내리고 그동안 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그 위험 시설인 예를 들면 다단계 판매나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또 교회 같은 곳에 대해서 보다 그 밀착해서 맞춤형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지난 강화된 2단계가 2.5단계로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리되 그러면 1.5단계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주 동안 보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환자가 거의 30%를 육박한 상황이에요. 1단계 기준이 5%잖아요. 감염 경로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 많이 있을 거고 무증상 환자도 많이 있을 거고 지역에서 잠복돼 있는 환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방역 당국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역학조사를 이제 하다 보면 역학조사에서의 제일 큰 애로점은 확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역학조사관들이 하루에 담당해야 되는 역학조사 업무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가 지연되면 이제 접촉자 격리도 늦어지고 당연히 그 N차 감염의 꼬리가 길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의 그 업무량 수준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한 하루 확진자 100명 정도는 역학조사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보다 더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인력을 충원해서 보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량 측면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학조사의 목적이
그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사람들을 격리해서 이게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예. 이게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리고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높아지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격리하는 데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 감염을 100으로 봤을 때 무증상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30이고 나머지 7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일단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경우 거의 30%에 육박을 해서 네. 이게 30% 정도 되면 좀 지역사회 잠복 감염이 이미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 때 지역 간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5% 미만인데 지금 30%를 육박하고 있으면 그 곱하기 6만큼 지역사회의 무증상 전파자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게 추석 같은 것을 계기로 통해서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지고 이동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방역 당국이 국민들께 이번 추석만은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혹시 방문한다고 하시더라도 가족과 부모님만 얼른 뵙고 그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국민들께 간곡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면 고향 가냐 물어보면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싶었는데 뭐 호텔 같은 데는 예약이 굉장히 꽉 찼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네. 빠진 게 또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고향을 가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여행을 가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예. 고향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은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니 예. 제일 안전한 집에서 조용히 머무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휴가 네. 기니까 그걸 잘 참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대구를 가보면 대구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70대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60대 그 부인도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감염이 됐는데 한 5일 동안 증상이 좀 있었는데도 택시 운행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자 그 영수증 다 확인해서 147명에게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당국에서 권유한 상태인데 그 전에 이 147명의 기간이 택시를 탄 기간이 이 기사분이 발현된 전,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그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주라는 네. 게 그 코로나 우리 그 발생하는 그 기간을 맞춰서 그렇게 네. 했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예. 무증상 감염을 고려해서 증상 발현일 이전 2일까지의 접촉자를 역학조사를 해서 예. 격리를 하도록 하고 검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좀 증상 길더라고요. 발현 이후에 14일까지를 예. 했는데요. 실제 역학조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증상 발현이 좀 불분명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비특이적인 증상, 예. 그 오한이 있기도 하고, 뭐 발열이 있기도 하고, 복통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증상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에 애매한 조금 더 그런, 예. 확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그 확진자가 증상 발현일 2일보다 더 이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뭐 방문을 하거나 하면 이게 그 확산의 위험은 감염의 위험은 낮지만 만약에 감염이 일어나면 큰 영향을 미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한 경우는 역학 그 접촉자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또 저희가 지역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포항에서는 병원 내 전파 사례가 네.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자가 입원했던 3명 기독병원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한 개층이 동일 집단 격리가 된 상태인데 네.
이게 보면 90대 확진자 이분이 퇴원 후에 검사를 했는데 이제 확진 판정 후에 직후에 바로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네. 병원에서는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망한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이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네. 네. 거꾸로 이 사망하신 분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사후에 이제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에 이제 응급실을 경유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환자로 확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두 확진자를 접촉했던 의료진들에 대한 격리 조치와 지금 확진 검사가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한 1,600명 정도의 그 의료진이 이제 의료진과 접촉자가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예.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이라고 합니다. 네. 병원 측이 이제 그 두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확산은 없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검사 결과와 또 역학조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병원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많은 시민분들이 더 이렇게 겁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또 병원이기 때문에 확진이 되더라도 또 방역은 철저하게 할 테니까 네. 또 다시 병원 가는 거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수도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좀 완화시켜 준 걸 보니까 300인이 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그래도 거리두기 하면서 20명만 현장 예배 볼 수 있게 했는데 네. 이제는 300인이 넘은 교회는 50명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밀집도를 줄이는 게 코로나19의 감염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원래 학교의 등교 인원의 뭐 3분의 1,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예배석이 300석인데 50명을 그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밀집도의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당국이 허용한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서 네. 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은 분이 이제 현장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모여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예. 성가대가 합창을 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또는 뭐 예배 전후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감염의 위험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지방 설명회에서 한 분이 다 감염이 된 한 분만 마스크 끝까지 쓰시고 네.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분만 네. 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크에 정말 그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내일부터 등교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거의 네. 뭐 한 달 만인데 그런데 아직 뭐 등교를 해도 된다, 아직 안 된다 이런 찬반 논쟁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등교 재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난 그 한 뭐 8개월 동안 상황을 보면 학교 내에서 그 감염이 전파되거나 확산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네. 대부분 학교 외에서 발생한 뭐 환자나 또는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염 사례로 발견되거나 오히려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학생들 간의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아서 예. 그냥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뭐 등교를 제한하는 게 맞지만 네.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면 저는 이제까지 비교적 안전한 학교의 문을 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을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 뭐 이제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생을 돌볼 수 있지만 네네. 맞벌이를 하거나 예. 또 하는 경우는 학생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 뭐 돌봄이나 교육의 측면을 그쵸. 고려하면 학교의 문을 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특히 방역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네.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뭐 싶으신지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던
뭐 그 증상이 있는 사람 학생들로 하여금 등교하지 않도록 예. 하고 네. 증상 발현 체크하고 학교 내에서는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런 조치들을 기본적인 원칙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마스크, 손 씻어, 거리 더 이게 세 개는 기본이고요. 네. 예전하고 정말 다른 거. 아파도 나와가 아니고 아프면 쉬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몸에 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의식에도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어제 그제 굉장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많은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재감염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한 여성이 3월 달에 그러니까 음성에서 양성이 아니고 양성을 받았다가 다시 완치가 됐는데 4월에 다시 감염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외국에서는 그런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있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그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몸에 항체가 생기고 네.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데 예. 그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사례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검사 양성이 나오면 이제까지는 그 죽어 있는 바이러스의 그 찌꺼기들이 네네. 검출되는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후에는 그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다음에 다시 검사 양성이 나오면 이게 재감염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항체가 생긴 거나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이제 효과인데 예. 그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이제 항체가 많이 생겨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이분 사례처럼 백신을 맞아도 항체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면역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감염됐다는 게 요즘 뭐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꽤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변이가 돼서 첫 번째 있는 그 모양과는 다른 조금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우리 몸에 이제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감염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일부 변형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유전자의 큰 변이가 일어나서 기존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변이는처럼 심각한 변이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약간의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변이와는 좀 다른 가벼운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뭐 노약자분들께는 매년 접종을 해라 이렇게 네네. 권고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통이 다른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면역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아직 모르는 같은데, 거죠, 그죠? 올해 예. 말이나 내년 초에 나와봐야 네네.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통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서 면역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한 평균 6개월 네. 정도, 길면 1년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코로나19 백신을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년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네. 구체적으로 그런데 매년 맞아야 될지 아니면 뭐 더 최악의 상황으로는 6개월마다 맞아야 될지를 알 수 있으려면 예. 이제 그 백신의 그 3상 시험 효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백신이 나온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일단 독감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그 저희가 주사 맞는 것도 그것도 백신의 일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독감처럼 뭐 1년에 매년 맞을 수도 있고 네. 그 정도로라도 완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네. 백신 지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언제쯤 나와요? 그 정치가들은 계속 연내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과학자들은 대통령은 이제 항상 빨리 내년 말하더라고요. 봄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정치가를 믿을 거냐, 과학자를 믿을 거냐의 말을 선택하면 저는 과학자의 말을 믿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백신이 나와도 2번은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느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백신을 2번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 번의 접종만으로는 그 충분한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2번 접종을 통해서 이제 소위 면역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항체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죠. 예. 네. 백신이 빨리 나오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이 돼서 마스크 벗고 좀 자유롭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